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숨진 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로 확보한 검찰은 숨지기 직전까지 연락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한 경찰 참관 하에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법이 자동 분리됐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오늘 중으로 필리버스터를 처리하라고 최후 통첩했지만 야당은 공수처는 문 대통령 별동대라며 결사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자친구 폭행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 중이던 유명 유튜버 BJ 찬백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4개월 동안이나 잠적했지만 영화를 보러 대낮에 서울 번화가 영화관에 왔다가 시민의 제보로 붙잡혔습니다. 한독 보도합니다. 마취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한다는 산부인과의 말을 믿고 아이를 낳았는데 거짓이었습니다. 급하게 제왕절개를 해야 했지만 의사가 없어 수술은 늦어졌고 결국 아이는 숨졌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공사 중인 건물 3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건물에 나서던 60대 남성이 맞아 숨졌습니다. 창틀을 교체하는 공사였는데 안전장치는 따로 없었습니다. 올해 아파트 화재가 3천 건에 육박하는데도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안내문은 찾기 힘듭니다. 아파트에 피난 안내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실태를 MBN이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이틀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전 청와대 민정비서실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권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사망 직전 누구와 통화했는지 등을 살펴 사망 이유를 직접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상황은 어떤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예, 검찰과 경찰이 휴대전화를 함께 포렌식하고 있다고요? 네, 우선 서초경찰서에서 지난 1일 고인이 된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유류품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검찰이 어제 이를 압수했지 않았습니까? 경찰과 검찰이 함께 포렌식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특히 A 수사관이 숨지기 직전 오랜 시간 사용해왔다는 휴대전화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졌던 올해 초부터 통화한 인물 또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인물 추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A 수사관은 청와대에 있다가 올해 7월 유재수 전 부시장 의혹을 수사 중이던 서울 동부지검으로 배치됐는데 검찰은 전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A 수사관에게 여러 차례 물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재수 사건이 강하게 불거지면서 고인은 주변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사건을 추궁한다며 하소연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는데요. A 수사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 소환을 앞두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졌던 건 아닌지 일단 검찰은 사망 원인 추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잠시 전해드렸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저녁 빈소를 찾았다고요? 네, 윤 총장은 어제 저녁 A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2시간 반 동안 자리하며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지난 2009년 대검찰청 근무 시절 한때 일했던 동료로서 A 수사관의 사망과 관련해 상심이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는데요. 이 여파로 윤 총장은 이번 주 예정돼 있었던 오만찬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윤 총장은 비통한 소식을 접한 상태에서 참석한 분을 기쁘게 대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격려해야 하는 간담회 자리는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취소 배경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방금 들으셨다시피 검찰은 경찰의 참관 하에 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검경이 서로 다 양보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게 되죠.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 역시 이번 일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송기준 기자입니다. 통상 사망자가 발견된 변사 사건의 경우 수사는 경찰이, 지휘는 검찰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 숨진 채 발견된 검찰 소속 A 수사관 사건에선 이와는 많이 다릅니다. 검찰이 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현장에서 발견된 고인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일로 양측 간에 사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한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법원이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고 이를 집행했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검찰 측에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요청했고 일단 검찰은 참관을 허용했습니다. 공조수사 외에 검찰 수사에 경찰이 참여한 것 역시 드문 일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안으로 대립했던 검경 양측이 이번 압수수색 사안을 놓고 갈등이 폭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 수사권 조정안이 상정된 상황 역시 검경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물러설 수 없게 만든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송규진입니다. 숨진 전 특감반원이 본인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남겼다는 건 일부 잘못된 보도라며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휴대전화 속에 담긴 내용이 그만큼 이번 의혹을 풀 스모킹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도 휴대전화 감식의 양보를 서로 다 못하는 거고요. 조경진 기자입니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에 앞서 일단 패턴으로 잠겨있는 A 수사관 휴대전화의 잠금장치 해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휴대전화는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없는 기종으로 통화 내용 녹음을 원했다면 A 수사관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 포렌식 키를 준 검찰은 A 수사관의 그간의 통화 기록을 포함해 문자 메시지, 메모, 사진, 녹음 내용 등을 추출해 분석할 방침입니다. A 수사관과 함께 근무했던 경찰 출신의 특감반원 비총경과 관련 인사들의 줄 소환을 앞두고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내용이 수사 향방을 가르는 스모킹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 전직 특감반원은 청와대 등 파견직 근무자는 업무 특성상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자주 바꾸게 된다며 길어야 2년이 채 안 된 휴대전화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때문에 검찰에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이유를 두고도 2017년 하명 수사 의혹의 수사보단 최근 검찰과의 교감, 즉 일각에서 제기된 별건 압박 수사 흔적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하는 다양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A 수사관이 또 다른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포렌식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해 청와대와 서울 서초경찰서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에 양측 모두 다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검찰 측의 수사 상황을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이런 의혹들을 언론에 흘린다고 보는 걸까요? 윤지원 기자입니다. 수수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에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김종철 서울 서초경찰서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실장이 청와대에서 김 서장과 함께 일했다며 검찰이 서초경찰서로부터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가져온 건 경찰과 청와대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청와대는 틀린 보도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흘린다는 취지인데 이달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의혹에 연루된 김 서장도 즉각 반박문을 냈습니다. 김 서장은 한마디로 소설이고 황당한 억측이라며 청와대 근무한 사실만으로 한 사람의 공직자를 이렇게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해당 언론사에서 관련 기사를 정정 보도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빈소에 오늘은 함께 일했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온 김조원 민정수석은 청와대가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숨진 특별감찰반원 A 수사관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유족은 백 전 비서관을 보자 오열했고 백 전 비서관은 침통한 표정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빈소를 빠져나온 백 전 비서관은 취재진의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임기원 첩보보고서 작성 지시하셨습니까?
함께 조문온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인이 훌륭한 공무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명예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돌려받길 원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품이 빨리 오늘이라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압박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엔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특감반원과 같은 시기 민정실에서 근무했던 이광철 비서관은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빈소를 찾아 2시간 반가량 머무르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보도가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는데 울산 정치권이 요동치는 등 오히려 논란은 더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그동안 입을 닫고 있던 송철호 울산시장이 시 대변인을 통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청와대 하명 수사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둘러싼 보도도 사실 확인 없이 왜곡 양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 전 수석과 울산의 한 사찰을 갔다거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장어집에서 만났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며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시정 운영에 큰 차질이 빚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강력한 법적 대응 등 엄정 대처할 것을 밝힙니다. 하지만 송 시장의 뒤늦은 해명에도 자유한국당은 총공세로 맞서고 있습니다. 시장 당선 이전에 민간인에 불과했던 송철호 시장을 2차례나 만난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아예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는 공권력에 의해 민심을 통째로 도둑질 당한 부정선거로 원천무효입니다. 송철호 시장은 내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과 관련한 추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청와대 전 특감반원의 사망을 두고 여당은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며 특별감찰을 요구했고 야권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야당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바로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도 빼앗아갔을 거라며 지금 보유돼 있는 공수처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는 없었다는 청와대 해명이 나온 하루 뒤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특별감찰을 촉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검찰이 표적 수사, 선택 수사를 일삼고 있다. 검찰 수사팀에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즉각 특별 감찰을 실시해 규명할 것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친문농단 게이트로 규정하고 바른미래당과 공조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언론 플레이로 국민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국정조사에 응하기를 촉구합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몸통은 청와대라며 백원우 별동대는 공수처 축소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진실을 고백하라며 한국판 닉슨 게이트가 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검찰개혁이냐 공수처 신설 무효냐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사망을 놓고도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고자 내일 의총을 소집했는데 이를 황교안 대표에게는 알리지 않았나 봅니다. 황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나 원내대표에 재신임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거든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그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는 끝나는 겁니까?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주인 오는 10일에 끝납니다. 오늘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뒤숭숭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먼저 오전 10시에 3선 비박계인 강석호 의원은 경선 필요성을 주장하며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을 하고 국민들께 인정받는 수권 야당으로 자유한국당을 다시 일으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네, 곧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며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즉 한국당 의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물어 임기 연장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국회의원의 잔여 임기가 6월 이내인 경우에는 의원총회 결정에 의해서 임기 만료 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연장이 안 되면 이제 이 선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 황교안 대표가 소집한 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2시간에 가까운 회의 끝에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원래 재신임 분위기도 컸던 것 같은데 갑자기 유임 불허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연장 안 된다면 다음 후보군은 누가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은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협상이라는 큰 난관이 있어 원내대표 경선보단 유임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당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일 재신임과 관련해 의총을 소집한 것을 놓고 오늘 최고위에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 원내대표 후보군도 관심인데요. 오늘 출마 선언을 한 강석호 의원에 이어 내일은 사선인 유기준 의원이 출사표를 낼 예정입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 심재철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주자가 선출되든 차기 원내대표는 당장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앞서 언급된 후보 외에 황 대표가 점 찍은 의외의 인물이 도전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역대 최대치인 2천조 원 넘게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40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 현 정부 들어 연간 상승폭도 가장 컸다고 하네요. 집값, 땅값 잡겠다고 했던 정부의 기조와 완전히 반대인 거죠. 여당은 건설업계와 만나 SOC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지 않겠다던 겁니다. 서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화당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주최한 땅값 분석 관련 기자회견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우선 문재인 정부의 현실 인식이 아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돼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평화당과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 노태우 정부 때 1614조 원이었던 전국 땅값은 2018년 말 일경 1500조 원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연도별 상승세는 현 정부에서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년 동안 2천조, 연간 1,000조 이상의 땅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가파른 가격 상승의 원인으론 전 정부 시절 나온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건설업계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은 사회 간접자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데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라도 정부 발표 SOC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이 현 정부 들어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한 건 처음입니다. MBN 뉴스 서남비입니다. 어깨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78일 만에 서울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퇴원하는 현장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박 전 대통령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입원 78일 만에 서울 구치소로 돌아가는 박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습니다. 지난 9월 왼쪽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했던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상태로 2달 넘는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며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줄곧 VIP 병실에 머물러 입원비만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앞서 법무부는 병원비는 박 전 대통령이 자비로 낼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선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지원 혐의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두 사건을 모두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이 되면 택시기사들은 불안합니다. 취객이 운전을 방해하거나 폭행을 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 때문인데 얼마 전엔 술에 취한 남성이 아예 주차된 택시를 직접 몰고 달아난 일까지 있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택시에 다가와 문을 열고 탑승합니다. 조수석에 앉는가 싶더니 갑자기 운전석으로 넘어와 위험한 질주를 시작합니다. 비틀거리는 차량은 곧이어 신호까지 연달아 무시하며 달립니다. 중앙선을 넘는가 하면 골목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지난달 29일 A씨는 택시기사가 차를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조술대를 들어가가지고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호텔로 두 바퀴 돌았어요. 그때부터 입이 확장 마르더라고요.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알려졌는데 2km 정도 떨어진 골목까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약 20분 동안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음주운전을 한 피의자는 이 골목에 차를 주차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A씨는 인근 상점으로 들어가 소동까지 벌이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난 택시를 발견하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은 A씨를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유명 BJ가 어제 체포됐습니다. 폭행 등의 혐의로 A급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간 크게도 대낮에 그것도 서울 번화가에 있는 영화관에 왔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남성 BJ가 시청자들의 후원금에 감사 인사를 합니다. 방송 클래스를 좀 높일 수도 있고 여러모로 좀 도움이 많이 되니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려한 외모로 한 열성 팬이 회사 돈을 횡령하면서까지 억대 후원금을 보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BJ 백모 씨입니다. 하지만 백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에 여자친구를 폭행하면서 구속 위기에 처하자 지난 7월부터 잠적해 즉각 체포가 가능한 A급 지명수배를 받아왔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번화가입니다. 이곳에서 경찰의 수배 명단에 오른 BJ 백 씨가 한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건물 9층의 영화관에서 한 여성과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 백 씨를 확인했습니다. 백 씨는 체포 직전 급하게 상영관을 빠져나와 도주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들어오실 때도 예매를 안 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시다가 중간에 나오시고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안 된다고 어디로 내려가야 되냐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오다가 그때 인기 BJ에서 범죄자로 전락한 백 씨. 경찰은 백 씨를 상대로 도피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마취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한다는 말을 믿고 그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제왕절개를 해야 했지만 의사가 없어 수술이 늦어졌고 결국 아이는 숨졌거든요. 하지만 마취의가 상주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모 씨는 지난달 5일 아이를 낳던 중 아이가 뱃속에서 태변을 배출해 제왕절개를 해야 했습니다. 태변을 아이가 먹으면 질식사 위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줄 알았던 마취과 의사가 없었습니다. 마취의는 태변이 배출된 지 1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고 2시간도 안 돼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씨가 애초 해당 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마취위가 24시간 있어 응급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의사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애를 먼저 보낸 것 같기도 하고, 그 시간에 그 마취과 선생만 있었으면 옆에 제 아이가 있었겠죠. 병원에서는 마취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한다고 광고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마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의 산부인과에 마취의가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마취의가 없는 산부인과는 부지기수입니다. 그거는 저희 쪽에 시행규칙이라든가 뭐 이런 걸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일반 병원을 찾는 산모는 응급 상황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에게 훈계를 했다가 30대 남성이 집단 보복을 당했습니다. 이 남성의 아내는 불안장애 증세를 보이며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만 이 고등학생들은 여전히 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남성은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강세용 기자입니다. 고등학생들이 한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잠시 후 2층 집 쪽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고 심지어 돌멩이까지 던집니다.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를 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내려다봤을 때 고등학교로 보이는 학생들이 4명이서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여기서 담배 피지 말아라 훈계를 했을 뿐인데 학생들의 보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집을 비운 사이 빌라 공동 현관을 통해 들어와 집 초인종을 반복해서 눌렀습니다. 이 씨의 아내는 불안장애 증세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초인종 소리 누가 눌러도 너무 무섭고 2층에서 발소리만 들어도 너무 불안해가지고 방을 못 나가겠어요. 참다 못한 이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들은 검찰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 학생 포함해서 부모님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씨는 지금도 학생들이 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떠들며 아무 일 없이 지낸다며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공사 중인 건물 3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건물을 나서던 남성이 맞아 숨졌습니다. 일부러 공사하는 쪽을 피해 대각선 방향으로 나왔는데도 말이죠. 창틀을 교체하고 있었는데 안전장치는 따로 없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색 옷을 입은 작업반장이 위를 향해 작업 지시를 합니다. 자전거를 끄는 노인이 나타나자 주의를 기울이며 앞으로 다가섭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에서 나온 60대 남성이 떨어진 벽돌을 맞고 쓰러집니다. 잠시 뒤 119 구급차가 달려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이처럼 건물 3층에서는 창틀 보수공사가 한창했는데 이 창문 너머로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해야겠죠. 워낙 소규모 공사다 보니까 공사업자는 사람만 통제하면 되겠지 하고 같이 그냥 공사를 한 거죠. 숨진 이모 씨는 건물 1층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세입자였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대각선 방향으로 피해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하필 간판을 맞고 벽돌도 방향을 틀어 변을 당했습니다. 사실 치사가 맞고 펜스 이런 것은 기존대로 지켜안 지켜야 부수적인 것은 좀 더 이제 이렇게 법률적으로 정확히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업자와 작업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여 신변 처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백두산 삼지연군 재개발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에 다녀올 때마다 특별한 결정을 했었기에 중대 결단이 임박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삼지연군 읍지구 재개발 2단계 준공식에 참석해 직접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2년간 삼지연군을 6번이나 방문하며 재개발에 큰 관심을 쏟아왔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을 꾸리는 사업은 혁명적 의무라고 하시면서 삼지연군 읍지구를 전전시키는 것을 당과 국가의 중대사로 들어주시고, 통일부는 북한이 처음에는 혁명사적지 정비 차원으로 시작했다가 주거나 관광 인프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2단계 건설을 통해 호텔, 병원,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중대 결단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원산 갈마 삼지연으로 이루어지는 김정은식 자력갱생 행보다.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체제를 결속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우선시된다고 봐요. 이런 가운데 오늘 리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협상 재개 책임을 미국에 넘기면서 원하는 만큼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자력갱생 노선을 걷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백결종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 불이 나면 내가 사는 층에서 위로 올라가야 할지 아래로 내려가야 할지 아십니까? 영화관이나 카페에도 있는 피난 안내도가 유독 아파트에는 없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아파트 화재 사고들. 올해 발생한 크고 작은 화재 사고만 무려 2,600여 건이고 사상자도 300명에 육박합니다.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화재 대피 안내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이 나면은 당황스럽겠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나 행동강령이 어디 좀 규정화되어 있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자세한 대피 요령이 붙어 있는데요. 화재 시 자신이 어디로 피해야 할지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안내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난 안내도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 사용법마저 훼손돼 읽기 힘든 곳도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도 아파트 입주민 3분의 1 이상은 어떤 대피시설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대부분은 입주 시에도 대피시설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달리 영화관이나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방 상황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피난 안내도를 의무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구조도 다르고 요새는 또 화재 대피 시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항상 보이는 곳에 안내 표지판을 붙일 수 있도록 하자. 처리할 법안들이 잔뜩 밀려 있어서. 불현듯 찾아오는 화재 사고. 평소에 알아야 언제든 대비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일을 하는 할아버지와 일을 구하는 아버지. 최근 고용 흐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올 법하죠. 올 2, 4분기 40대 일자리는 1년 전에 비해 2만 6천 개가 줄었지만 60세 이상 일자리는 22만 개가 늘었거든요.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취업자 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노인 일자리 분야만 유독 늘어난 건데 사실은 나라 돈을 들여 만든 착시 효과 같은 거죠. 정부는 내년에도 1조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10만 개를 늘릴 방침입니다. 노인의 짐을 들어주는 건 정부의 책임이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고령화 시대 필요한 정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떨어지면 일자리도 사라져버리거든요. 이걸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로 1년 전 정부가 내놓은 공공일자리 가운데 빈 강의실, 전등 끄기라는 게 있었죠. 청년들이 한 달에 30만 원가량을 받고 빈 강의실, 전등을 끌어다녔지만 연간 수십만 명씩 쏟아지는 대졸 청년을 흡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러니 지자체도 세금으로 다 해결하겠다는 걸까요? 경쟁적으로 세금을 복지 사업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30%인데 자기네 국가는 생각도 않고 연간 수백억 원이 넘는 수당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한다면 나머지 70%는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이런 현금 복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중앙정부는 딱히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세금으로 경기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필요하면 만들어야겠지만 지금 정부의 우선순위가 그것인지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무회의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불렀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선 티타임. 박원순 서울시장은 물론 이례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도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달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의지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중단되고 차량 이부제는 물론 석탄발전소 가동률도 줄어듭니다. 문 대통령은 계절관리제가 안착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국회에도 당부드립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해 국가기후 환경회의 위원과 오찬을 함께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일 3국이 공동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무회에서는 또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이 공포돼 문 대통령은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올해 수능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는 국어가 어려워 불수능 논란이 일었었는데 올해는 수학이 어렵다고 합니다. 수능 만점자는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만점자는 15명으로 지난해 9명에 비해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이 쉬웠던 건 아닙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수학 나형을 꼽았습니다. 수학 나형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고난이도 문제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 어렵진 않았지만 중난이도 문제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서 채점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에서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가형 1등급 컷은 128점, 수학 나형의 1등급 컷은 135점으로 11년 만에 가장 어려웠습니다. 초고난도 문항을 줄이는 대신에 다소 문제가 어려운 그런 문항들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어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쉬웠고 절대평가인 영어도 1등급 학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올해 수시 인원은 역대 최고, 반면에 수능 응시자는 4만 5천여 명 감소해서 정시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수시 모집을 가장 많이 뽑으면서 정시 경쟁률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나친 하향 지원보다는 다소 소신 지원할 필요가. 수험생들은 내일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한편 평가원은 수능 점수 유출에 대해서는 시스템 점검 결과 보안 취약점이 상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성적을 미리 확인한 312명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혁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 첫 키워드는 과포자입니다.
제가 알기로 수포자가 수학 포기자니까 이거는 뭐 과학 포기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어떤 사연이냐면요. 교육부가 매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지난해 과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년도보다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얼마나 늘었는데 그렇습니까? 수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수업을 20%도 이해하지 못할 때 기초학력 미달로 평가했는데요. 과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자는 줄곧 6%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1.5%로 올라갔습니다. 이른바 과포자가 2배로 껑충 뛴 겁니다. 그럼 다른 과목하고 비교해봤을 때 과학이 특히 많은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수포자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살펴봤더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보면요. 수학 기초학력 미달자는 11.1%여서 소포기지만 과포자가 더 많았습니다. 과목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4.4%, 영어 5.3%, 사회 9.7%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20%를 이해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조건 뭐 잘하는 거다는 얘기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절반 정도를 이해하는 수준은 몇 %나 됩니까? 지표를 절반으로 한번 봤는데요. 과학 과목의 성취도가 50%를 넘는 학생들 불과 47%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53%는 수업의 반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과학 우수 학생의 비율도 2015년 10.9%에서 2018년 5.3%로 크게 줄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는 지금 뭐 미래 먹거리다 그래서 AI다, 뭐 아니면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걸 외치고 있는데 지금 학교 수업 분위기가 거꾸로라는 거잖아요. 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수능에서 피해갈 수 있다. 이 점이 하나의 원인이 됐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재 수능 시험 체제에서는 과학 과목은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수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렸고 자연스럽게 학업 성취도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교육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 이세돌입니다. 바둑기사 이세돌 얘기입니까? 네, 무슨 맞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있나요? 네, 이세돌 구단이 올해 초 은퇴를 선언했었습니다. 네네. 당시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프로 입단한 지가 95년이었으니까 굉장히 꽤 됐죠. 그래도 이런 좋은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승부로서 이제 보는 것은 아마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벌써 연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마지막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 구단의 마지막 대국은 바둑 AI와의 승부가 될 전망입니다. 네. 국내 한 기업이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한돌이 그 주인공인데요. 한돌은 바둑 온라인 게임과 함께 성장해서 만 2살이 된 국내 토종 AI입니다. 아무래도 이세돌 구단 하면은 뭐 지난번에 알파고와 겨뤘던 것이 생각나는데 그때 1승을 거뒀잖아요. 그리고 그때 신의 한 수가 있었다는 말도 들렸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구단이 직접 인터뷰를 해서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세돌 구단이 그 수에 대해서 신의 한 수가 아닌 한마디로 꼼수다. 원래는 안 되는 수라고 밝혀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꼼수에 대한 학습이 안 됐던 알파고가 버그를 일으키면서 무너진 겁니다. 이번 대결에서도 AI의 버그를 노리는, 그러니까 정석이 아닌 변칙적인 인간의 한 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 대국은 언제 열립니까? 네, 마지막 대국은 오는 18일과 19일, 21일, 3일에 걸쳐 3국으로 진행이 됩니다. 18일과 19일은 서울 양재동에서 진행되고요. 마지막 대국은 이 구단의 고향인 전남 신암군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샌돌 이세돌의 마지막 한 수를 볼 수 있는 대국입니다. 예, 바둑으로 AI를 이긴 전무후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이번 경기를 또 바둑을 지켜볼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케이블 TV와 IPTV 등 유료 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송출하는 채널 중 종합 편성 채널을 제외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료 방송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1년 종편 채널 승인 후 경쟁력을 고려해 시작한 의무 송출이 8년 만에 없어지는 건데 플랫폼 사업자 우위 시장에서 방송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2011년도에 어떤 그 기본적인 취지를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방송 다양성이 조금
희석되는 어떤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종편 4개 채널을 포함해 보도와 공공, 종교 등 19개의 의무 송출 대상에서 종편만을 제외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언론 길들이기 총선을 대비한 이런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 오늘 시행령에 대해서 분명히 유보하고 언론에 대한 자유로운 환경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이익에만 급급한 송출로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번호가 뒤로 밀리게 된다면 조금 시청하는데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의무 송출이 언론 기능을 활성화하고 방송의 다양성과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한 정부의 신중한 정책과 운영이 요구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여상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약물을 투약해 구속됐다는 뉴스는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씨는 해당 약물을 비타민제라고 속였고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받은 선수는 4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교 야구 선수를 둔 학부모 A씨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이여상에게 지난해와 올해 초 약을 구입했습니다. 야구 교실을 운영했던 이여상이 A씨에게 판매한 것은 금지 약물이었지만 약물의 이름과 성분,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 비타민제라고 속였습니다. 그런 약물이라는 거를 아예 인지를 못하게끔 얘기를 했어요. 키가 크는 성분이다. 보충제 스타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여상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A씨의 아들은 도핑 검사를 받았고 몸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나왔습니다. 결국 해당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로부터 4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4년이라는 건 아예 꿈을 접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의가 아니라는 점만 인정을 해달라고 얘기해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 하지만 위원회는 해당 선수에게서 나온 성분은 세계 도핑 방지기구가 정한 4년 정지에 해당하는 성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음적으로 안타깝지만 어떤 면에서 1년 줬다고 해봐요. 그럼 누가 안 하겠어요. 하죠. 우리도 누에 따라야지만. 돈과 욕심 때문에 유소년 선수에게 금지 약물을 투여한 이여상으로 인해 미래 프로야구 선수를 꿈꿔야 할 학생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출근하실 때 평소보다 여유 있게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부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밤사이에 내리는 눈이라 내일 아침 길이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는 1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12월이 시작되자마자 겨울을 알리는 듯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처럼 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를 기록하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시적으로 서쪽 지방을 따라서는 미세먼지 농도도 약간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3도, 한낮 기온은 11도가 예상되고요. 대구도 낮 최고기온 10도를 가리키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따라서는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추위가 절정을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아마존과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들 6대 IT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120조 원의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재무제표에 기재한 세금 항목과 실제 납부한 세금 내역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 기업들이 성공한 배경, 혹시 IT 기술이 아니라 세금 덜 내는 기법,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